안녕하십니까. 약이 되게 하는 영양조리와 음식 제2강 약선의 역사를 살펴볼까 합니다. 중국 역사의 전설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복희씨와 신농씨와 여화씨입니다. 이걸 깊이 있게 다 다루기에는 좀 시간적인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본다면 복희씨는 사람들에게 물고기 잡는 수렵을 가르쳤죠. 그리고 신농 씨는 사람들에게 경작을 가르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화 씨는 결혼에 관련된 규범이나 어떤 중매인의 규범이나 이런 것들을 전수했다고 이야기하는데, 복희 씨의 아내라고도 이야기하고 복희 씨의 누이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세 인물이 신비적인 인물로서 전설 쪽에 등장하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고, 이들의 정신적인 중국에서는 이들이 바로 정신적인 지주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약선적인 내용, 의미들을 담고 있는 문헌들을 큰 의미에서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약선에 대한 최초의 문헌을 다루고 있는 책들은 이 동한시대의 후한서 연려전이라든지 송사 장관장, 외척이라고 하는 그런 문헌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헌들 속에서 보게 되면 음식과 약으로 정성껏 병을 치료하며 잘 봉양한다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정성과 봉양의 의미가 음식과 함께 치료까지 담당하는 게 최초의 약선적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물과 식물의 구분이 없었던 시기에 바로 이 약식 동원이라든지 식약 동원이라든지 라고 하는 이런 의미들이 나왔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참 유명한 책인데, 이 회남자의 수문 편에 보게 되어지면 신농 씨가 여러 가지 식물을 일일이 맛을 보면서 먹을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을 구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가르쳤고 여러 가지 약초를 맛보면서 하루에도 70여 가지의 독을 먹어서 해독하면서 의방을 흥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회남자 수문 편에는 이렇게 약선적인 의미의 이런 이야기만 써져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아주 굉장히 신화적이고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그런 이야기들, 그 이상의 이야기들 또 많이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남자 인간훈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인간만사 세웅지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인간 세상에서 복이 화가 되기도 하고 화가 복이 되기도 하는 그 변화는 너무나 깊고 너무나 깊어서 측량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해요. 네 번째로 약선 같은 경우, 즉 약물과 식물의 구분이 그렇게 명확하지 않았던 이 시기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실 건강과 정성과 봉양과 치료에 의한 이런 부분들을 그냥 인간이 마땅히 해야 될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나라 시대의 제상 니유는 당시에 아주 유명한 요리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상이었지만은 그의 이 조리 기술은 상당히 뛰어나서 질병을 치료하는 데도 아주 능수하였고, 또한 처음으로 탕제를 만들어서 탕액경이라고 하는 책을 저술하기도 했습니다. 여시춘추 법리편에 보게 되면 조리 방법과 맛, 그리고 질병을 치료하는 내용이 적지 않게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이 황제내경의 영추오미편에도 보게 되면 약선적인 내용이 상당히 좀 발전되어져 있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장병에는 쌀밥과 소고기, 대추, 해바라기 씨 등이 좋고 신맛은 좋지 않다. 왜냐하면은 그 신맛은 비장병의 상극이거든요. 상극으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데 적당한 신맛은 좋겠지만 과도한 신맛은 좋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좋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은 적당하지 않는 과한 상태의 신맛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심장병에는 밀과 양고기, 행인, 사백 등은 좋지만 짠맛은 좋지 않다. 역시 짠맛은 또 심장의 상극입니다. 그래서 짠맛이 만약에 물이라고 한다면 심장은 또 역시 불이거든요. 그래서 물이 불을 끄는 경우가 되다 보니까 좋지 않다고 하는 것인데 적당한 짠맛은 좋지만 과도한 짠맛은 좋지 않다. 이렇게 해서 과도한 부분을 꼭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신장병에는 황두, 돼지고기, 밤, 콩잎 등은 좋다. 그렇지만 단맛은 좋지 않다. 황두나 돼지고기나 밤이나 콩잎 이 속에 다 이 탄수화물이 들어있어요. 단맛이, 당질이 다 들어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단맛은 좋지 않다는 이야기는 지나치게 단맛은 좋지 않다. 여기에 겉에더 단맛을 집어넣으면 안 되죠. 간장병에는 깨, 개고기, 배, 부추 등은 좋고 매운맛은 좋지 않다. 이야기는 매운맛을 지나치게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거기에 매운맛을 더 집어넣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개고기 같은 경우에 이제 매운 마늘이라든지 고추라든지 후추라든지 막 이런 것들을 부추라든지 양파, 대파 이런 매운맛이 나는 많은 이런 것들은 교고기 요리할 때도 사용을 하지 않죠.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아주 미량으로 쓰는 것이 맛을 위해서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폐병에는 조나 닭고기, 복숭아, 파 등은 좋지만 쓴맛은 좋지 않다. 많은 쓴맛은 좋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 황제 내경이 기록되던 영주 오미편의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현대 생활하고는 많이 동떨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 황제 내경의 시대에는 그 기여와 빈곤이 생활이었고 한번 음식을 먹으면 언제 또 먹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영향이 아주 결핍될 수밖에 없는 여러 상황 속에서 그 기록되어졌던 내용이다 보니까 지금과 같이 넉넉한 영양의 상태가 아닌 실증과 영양 과잉의 상태가 아닌 허증과 영양 결핍이 많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사실은 보익이 굉장히 주된 시기였다. 그래서 보호하고 이롭게 하는 부분들이 더 강한 부분이다 보니까 허증과 결핍의 상태였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현대에서 이 내용들을 더 살펴볼 수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일곱 번째로 이 신농 본초경에서 또 역시 약선 재료들을 추천하고 있는데 우리가 약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일반적인 그런 식품들인 율무나 구기자나 깨, 무, 연근, 대추, 해바라기 씨, 포도, 산조인, 귤, 조개, 잉어, 담, 이런 것들을 상품으로 넣고 있고 매실, 용안육, 백합, 밤, 팥, 수수, 해초, 간장, 게 등을 중품으로 놓고 있어요. 그러면 상품과 중품을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것만 하고 있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식품들을 다 상품과 중품 이러한 형태로 구분시켜 놨습니다. 약재료만 약성이 강한 것만 아니라 약성이 가지 않는 그런 것들도 이렇게 상중품으로 나눠놓고 있죠. 본초 신농경이 상중 하품하고 나눠서 하품 쪽에 우리가 광물질이라든지 동물성이라든지 그 식물 중에서도 독성이 있는 이런 것들을 하품으로 넣고 있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신농 본초경에서도 상품과 중품은 식품이에요. 그러니까
상품 같은 경우는 독성이 없으면서 누구나 다 먹어도 될 수 있는, 중품은 그래도 약간은 이제 독성을 볼 수 있는, 하품은 독성이 아주 많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품과 중품은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 차원에 많이 써왔고, 하품 같은 경우에는 질병을 치료하는 쪽에 많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 변증론 이론 체계를 확립한 상한잡병론 속에서도, 상한잡병론을 하게 되면 경전 중에 경전이죠. 황제내경과 상한론, 뭐 금계요량, 뭐 이런 책들 같은 경우는 경전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상한잡병론에서도 역시 황제내경뿐만 아니라 신농본초경뿐만 아니라 상한잡병론에서도 계지탕이나 백합게장탕이나 당기 생강양고기탕이라든지 밀전도방이라든지 저부당이라든지 창이탕이라든지 이런 식료방이 기록되고 있고, 이 식료방에서 함께 사용해서는 안 된다든지 주의해야 될 금기 사항까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약산의 출발점들은 그렇게 어리숙하지 않게 나름대로는 상당히 조직적으로 확고하게 성장을 해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로 진나라 이전의 식료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진나라 하면은 중국의 이제 BC 221년, 206년과 이렇게 관련이 되었는데, 우리나라로 분당한다면 이제 고조선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조선의 이제 마지막 끝물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때에 보게 되지면, 이때는 아직까지 약물과 식물의 구별이 없어서 의학과 약선학의 기초 이론이 형성되던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진나라 이전에 첫 번째로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은 회남자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회남자는 BC 2세기경 해남녀왕 유장의 아들 유한이 식객들을 모아서 그들과 함께 도가서 21권을 남겼는데, 그 21권의 20원 편에 의하게 되어지면 식료 내용에 관련된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고대인들은 새나 짐승의 털도 뽑지 않고 피도 씻지 않고 그대로 먹고 풀과 물을 그대로 마시며 나뭇가지나 과일을 가리지 않고 먹어서 여러 질병으로 고통을 받았다. 뭐 거의 원시인들 수준이죠. 위생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렵고, 뭐 맛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그렇습니다. 이에 신농시가 오곡을 심어서 농사를 짓게 하였는데, 습하고 건조한 땅, 기름진 땅, 그리고 지대의 높고 낮음에 알맞게 재배하는 법을 가르쳤다라고. 그리고 모든 식물의 맛을 보아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구별하고, 샘물이 달고 쓴지를 맛보아서 백성들이 알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물을 선택할 때는 생명을 무릅쓰고 백초와 샘물의 맛을 보았으며, 생명을 구하기 위해 나뭇잎을 수집하고 과실을 먹기를 반복하여서 수많은 시용, 수많은 테스트를 거쳐가지고 의학 지식이 쌓이게 되었다라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대인들이 식물과 약물을 구별 없이 동시에 사용했다고 하는 약식동원, 식약동원의 출발점이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진나라 이전의 그 사료에서 보게 되면 창기주라고 하는 술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갑불문자에서 나온 글로서 이 창은 기장을 원료로 하는 울궁초를 섞어서 빚은 술을 말합니다. 그래서 곡물을 발효시켜서 술을 만들어 먹게 되었다, 이런 내용을 볼 수 있겠죠. 술은 기운을 활발하게 하고 혈맥을 잘 통하게 하면서
약의 효능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고 약과 술을 결합하여서 여러 가지 질병을 치료하였으며 사람들이 음복하게 됐다. 자주 마시게 됐다는 이야기죠. 출토된 이 상나라 시기의 청동기 유물에서는 여러 가지 청동으로 만든 술잔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골문에는 곡식의 이름들이 발견돼요. 그래서 그 시기에는 바로 농작물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탕액경에 보게 되면 상나라 이윤의 책인데 음식의 조리법과 탕액을 제조하여서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들을 기록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 내용은 이제 유실되어 있습니다. 진나라의 황보미길의 가불경에서 이윤은 성인의 재능으로서 식농 본초를 이용하여서 탕액을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장중경도 이윤의 탕액 수십 권을 이용하여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였다라고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시대 말기 진나라에 이제 여부리가 3천여 명의 식객들을 모아서 편찬한 책인데, 이 바로 여시춘추 본미편에 보게 되어지면 이윤의 탕액에 대한 내용과 조리 방법, 탕액의 맛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그 기록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 물에 사는 것은 비리고 육고기는 질이며 초식은 누린내가 난다. 원재료를 선택한 후에 조리할 때 이런 점을 감안해서 포제를 통해서 불량 기미를 제거하고 사용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법미편에서는 음식의 맛의 조화를 이루는 것은 필히 감, 즉 단맛과 신맛과 쓴맛과 신매운맛과 짠맛, 이 오미가 필수적인데 이것들을 넣는 선후와 양에 따라서 진함과 엷은 맛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그래서 음식 조리 시 각자의 맛을 고려해서 조리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은 불의 조절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있어요. 익히면서 태우지 말고 단 것은 너무 진하게 않게 하고 신 것은 강하지 않게 하고 간을 할 때 너무 짜지 않게 해야 한다. 맵되 너무 자극적이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조리 방법도 이야기하고 있죠. 네 번째로는 원재료는 각 지방에서 가장 좋은 것을 사용해라. 가장 싼 것을 사용하라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사용하라라고 이 여시춘추의 봄이편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참 재미난 건 앞으로 여러분 계속 들을 만한 내용인데, 양을 보호하는 것은 생강이고 그 효과를 밖으로 나타내는 것은 계지다. 그래서 생강과 계지의 활용에 대한 부분들을 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양을 보호하는 건 뭐라고요? 양을 보호하는 것은 생강이고 그 효과를 밖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은 뭐다? 계지다. 대단하죠? 그리고 이 주례, 즉 동양 최고의 서적으로 유교 경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이 천관에 보게 되면 의관과 무술을 분리하고 있고, 의관은 식의와 질의와 탕의와 수의 이 네 종류로 나눠서 최고의 직책을 식의, 즉 먹는 것을 가지고 치료하는 의사를 식의라고 부르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 본다면 약선 전문가를 이제 식의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왕의 건강 상태에 알맞게 식사를 조절하고 관리하여서 최고의 음식을 제공하는 것을 이 식의가 담당했다는 거죠. 그리고 청관편에 보면 오미와 오곡과 오약의 오약으로 병을 조절하고 예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이 오곡과 오약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잘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오곡 같은 경우도 마와 삼, 보리, 수수쌀, 뼈, 콩, 벼, 콩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뭐 사실 이제 마와 삼만 뺀다 한다면 보리, 수수, 그다음에 벼, 콩 이 부분은 저 오곡에 이제 같이 포함이 되죠. 그래서 이제 뭐 기장이 포함되면 바로 이제 보리, 수수, 벼, 콩, 기장해서 오곡으로 이제 이름할 수도 있죠.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이 산해경이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책자가 또 하나 있는데 굉장히 이 산해경의 내용을 보게 되면 각지의 특산물을 기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약물의 종류도 약 127종으로 치료작용과 효능, 형태, 산지까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실 산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산지는 왜? 식재료들은 그 식재료가 자라났던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람도 역시 어느 지역에서, 어느 환경에서, 어느 가문에서, 뭐, 어떤 형편에서 자랐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성격이나 그들의 능력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처럼, 식물도 역시 그 어떤 환경과 관계를 지었느냐에 따라서 어떤 변화 능력이 있느냐, 즉, 관계와 변화에 예, 그 척도들이 서로 바뀔 수가 있고 그 척도들을 활용하는 부분도 역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산해경의 이 약물의 치료작용과 효능과 형태뿐만 아니라 산지까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참 대단한 거예요. 즉 산지를 기록한 것은 효능을 기록한 거나 형태를 치료작용을 선택하는 기록하는 것과 거의 맞먹는 것이다. 거의 똑같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식료작용에 약물이 비교적 많은데 예를 들면은 그 연어, 지금 해어죠. 연어는 수종병을 치료하는데 효과가 있다. 뭐 이렇게 기록을 하는 예를 볼 수가 있어요. 이 밖에도 여러 이 약물들에 대한 효능에 대해서 분류하고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보강신유라든지 질병 치료류라든지 미용류라든지 생육류라든지 피임류라든지 방병류라든지 살충류 이렇게 부르는 거죠. 요즘 뭐 자보강신유 같은 경우는 뭐 강장제유겠죠. 질병 치료는 말 그대로 질병을 치료하는 미용은 미용을 담당하는 거겠고 생육류는 생장하고 발육하게 하는 이런 쪽과 관련된 것이고 피임류는 뭐 이름이 방병류는 질병을 예방하는 그리고 살충류는 살충 역할을 하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산해경에 대한 부분의 그림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산해경에 보게 되어지면은 꼬리가 4개가 달리면서 표범과 같으면서 사자 같은 그런 그 짐승을 묘사한다든지 물고기가 뿔이 달려 있고 손과 발이 있는 뭐든지 좀 이쁜 말로 하면 인어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불을 뿜어내는 원숭이, 그 다음에 그 꼬리가 많이 달린 영양 사슴 같은 건데 눈은 또 그 가슴 쪽에 눈이 달려 있다든지 산해경에 보면 산해경에서도 이제 삼조고 같은 그런 새도 등장하게 되어지고 아마도 아주 미스테리한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소 같은 그런 아주 괴물도 묘사가 되고 있고 아주 아름다운 여인과 사슴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 이제 기린과 비슷한 것들도 막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요즘 SF 그런 그 판타지 영화라든지
뭡니까, 그런 판타스틱한, 그 드라마나, 글이나, 만화나, 이런 것들의 소재가 될 만한 것이 이 산해경에 보게 되면 이미 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이제 내용들이 나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건 진나라 이전의 그 서적들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다소 경계가 음식과 그 치료에 관련된 부분들이 경계가 없이 이루어졌던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러면서도 현대적인 그 약선의 기초가 되어진, 약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이론들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대의 식료 내용들입니다. 지난 시대를 하게 되면 BC 221년에서 AD 220년까지 거의 한 400여 년의 시간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고조선의 시기를 벗어나서 이제 삼국시대가 열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삼국시대의 가야와 부여가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중국도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해가지고 경제, 기술, 국력이 아주 진일보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자와 형량 단위도 많이 통일되고 화폐와 법률과 복장과 역법이 통일돼서 천문학과 지리학과 역학, 광학 등이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시기였죠. 그래서 자연과학과 의학이 발달한 시기로 무엇보다도 약선학이 형성되는 시기였다. 약선학이 형성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 특징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드디어 이제 그 양리작용, 식물의 양리작용이 구체적으로 서적을 통해서 기록이 되는데, 이 기록이 비교적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함께 써서는 안 되는 거, 함께 쓰면 좋은 거, 그 다음에 복용 시간에 대한 인식들도 잘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고, 서로 약물들을 결합하여서 사용하게 될 때 어떤 그 효과가 나타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또 이렇게 그 후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대의 역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동양의학의 기초 이론 체계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 황제내경, 여러분 아마 다 한 번쯤 다 그 이상으로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동양의학의 기초 이론 체계서가 되는 이 황제내경 속에서도 음식에 관련된, 약선에 관련된 내용들을 상당히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제 생각으로는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부분은 폭식이나 편식이 음양의 평형을 실조시켜서 질병을 유발한다는 서술입니다. 폭식과 편식이 음식의 편식이, 음식의 폭식이 음양의 평형을 실조시켜서 바로 질병을 유발한다라는 그런 기록. 이건 대단한 내용인 거예요. 황제내경 소문 비론편에 보게 되지면 음식을 많이 먹으면 위화장이 상한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영추 오미편에 보게 되어지면 신맛은 근으로 가는데 많이 먹으면 윤기하고, 짠맛은 혈로 가는데 많이 먹으면 갈증이 나며, 매운맛은 기로 가는데 많이 먹으면 심장에 무리가 가고, 쓴맛은 뼈로 가는데 많이 먹으면 토하게 되며, 단맛은 살로 가는데 많이 먹으면 심장이 약해진다. 소문 신명오기편에 보게 되면 매운맛은 기로 작용하므로 기병에는 많이 먹지 말고, 짠맛은 혈로 작용하므로 혈병에 많이 먹지 말며, 쓴맛은 뼈로 작용하므로 골병에 많이 먹지 말고, 단맛은 살로 작용하므로 살병에 많이 먹지 말고,
신맛은 근으로 작용하므로 금병이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이 이야기는 많이 먹지 말라는 이야기지 먹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적당히 먹게 되어지면 좋지만 폭식과 편식은 음양의 평형에 실조를 일으켜서 질병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강조 내용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문장기법 실론에 보게 되면 이 영양학적 관점으로 오곡은 인체를 양육하고 오관은 도우며 오축은 이익이 되고 오체는 충실하게 함으로 기와 맛을 합하여서 섭취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곡은 뭔지 아시겠죠? 곡물 오곡이라고. 오관은 과실률. 이게 오곡은 인체를 양육하고 오관은 돕고 그 양육을 돕고 오축은 동물이죠. 가축을 이야기합니다. 오축은 이익이 되게 하고 오체는 채소 종류죠. 그래서 오체는 그걸 충실하게 한다. 그러니까 어디 몸을 더 충실하게 한다면 오체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약선으로는 또한 오징어한이 있는데 주로 혈액을 대량 손실한 후에 혈액을 보충한다든지 혈고병을 치료한다 이렇게 하고 있고 오징어뼈와 산초, 참새알을 갈아서 환으로 만들어서 전복을 끓인 물에 복용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황제내경 같은 경우는 이윤의 탕액경과 함께 식료학의 기초를 마련하는데 그래서 또 후대의 약선을 발전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대의 두 번째 대표적인 서적은 신농본초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의학의 약학 전문 서적이라고 볼 수 있죠. 365종의 약재를 기록하고 있어요. 상품과 중품과 하품으로 이렇게 나눠서 기록하고 있는데 상품은 거의 독성이 없는 일반적인 식물을 이야기를 하고요. 중품은 약간은 독이 있는 좀 기능성 식물들을 이야기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품은 독이 좀 있는, 독이 또 때에서는 많은 약물 종류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품과 중품으로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의 차원이란다면 하품은 주로 독성으로 치료를 하는 독성으로 질병을 공격하는 그런 치료 쪽에 질병 치료 쪽에 초점 능력이 더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책은 상한잡병론입니다. 여러 가지 약선들을 소개를 하고 있죠. 계지탕이나 백합계자 황탕이나 당귀 생강양고기탕이나 밀전도방이나 저부탕 같은 것이 있는데 먹어서는 안 되는 금기사항도 함께 같이 기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금계유락이라는 책에도 보게 되지면 음식이 생명을 양육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먹으면 해롭고 도리어 손상시키기도 한다라고 하는 금기사항도 기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절적 주의사항, 오장병상의 주의사항, 그리고 식물과 식물 간의 서로의 상급관계의 금기사항, 그리고 섭취를 해서는 안 되는 식물들에 대한 이런 기록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 중에 주의사항을 보면 봄에는 간을 먹지 마라. 여름에는 심장을 먹지 말라. 겨울에는 생파를 먹지 말고 3월에는 마늘을 먹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걸 오행적으로 확대를 하게 되어진다 한다면은 봄에는 간을 안 먹고 여름에는 심장을 안 먹는다면 가을에는 폐를 먹으면 안 되고 동물의 폐를 이야기합니다. 겨울에는 신장을 먹으면 안 되고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이런 거 가립니까? 그 봄에 만약에 순대 사러 갔다가 간을 주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아먹잖아요. 그리고 여름에는 또 순대 사러 가면은 이제 그 심장을 줄 때 심장 받아오잖아요. 왜냐하면 심장이 너무 맛있으니까. 그런데 주의하라는 이야기죠.
그렇다 한다면 우리 약선의 원칙으로 봤을 때 봄에는 간 대신에 뭐 다른 부속물을 봤을 때 뭐 밥통이라든지 돼지 밥통이라든지 그리고 돼지 폐는 먹어도 좋죠. 여름에는 심장 먹지 않는 대신에 아주 적게 먹는 대신 저 폐라든지 신장 같은 거 먹어도 돼요.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뭐 더 자세한 부분은 다시 거론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장병이 금기사항을 보게 되면 간병에는 매운 것을 금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제 그리고 심장병에는 짠맛을 금한다. 비장병에는 신맛을 금한다. 폐병에는 쓴맛을 금한다. 신장병은 단맛을 금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행상으로 보게 되면 상극을 줄이라, 상극을 피하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증에는 오히려 이게 더 필요해요. 그러나 허증인 경우에 줄이라는 이야기죠. 그럼 실증은 뭐고 허증은 뭐냐? 지금 오늘 여기서 공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차츰 우리가 오행학설이나 음양학설을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장상학설을 공부를 하면서 이 내용은 다시 거론될 겁니다. 식물의 삼각관계의 금이사항으로 보게 되면 돼지고기와 양간을 동시에 섭취하지 마라. 심장이 답답한 증상이 나타나서 양고기가 살아있는 생선을 같이 먹으면 양고기가 살아있는 생선을 같이 먹으면 음식물이 응고되어 사람을 손상시킨다. 뭐 그런 이야기라든지 섭취 금지 식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고기나 간이 땅에 떨어졌으면 흙이 묻지 않거나 돼지고기가 물 위에 뜨거나 고기에 붉은 반점이 있거나 밥이 더럽거나 고기가 상하거나 생선에서 안 좋은 냄새가 나거나 과일 씨가 땅에 떨어져서 밤을 지냈거나 벌레가 먹었거나 개, 쥐, 벌, 파리, 곤충이 먹은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근기결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좀 이것도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진나라에서 당나라 시대의 식료 내용입니다. 여기서 진나라는 진시황 당시 그 진나라 그쪽의 진이 아니라 여기는 서진과 동진으로 나눠졌던 AD 265년에서 AD 907년까지의 사이에 나타나 있는 그 식료 서적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정치가 비교적 안정되고 경제도 많이 발달됐어요. 의학도 함께 발전되어지면서 약선학도 아주 발전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식료 이론들이 정립되어지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책들을 보면 왕숙화의 양생론, 도홍경의 명의별록, 가롱의 추방, 뇌효의 뇌공포구론, 그 다음에 손사막의 비급 청금요방이라고도 해요. 청금요방의 식지편, 그리고 손사막의 제자인 맹선이 쓴 바로 보양방, 그리고 장정이 쓴 식료본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자세한 부분은 다음 페이지에서 우리가 또 보시도록 하시죠. 왕숙화의 이 양생론을 보게 되어지면 참 대단한 말이 있죠. 이게 인체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음식을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사람들이 먹으니까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돼요. 요즘 유행하는 음식이니까 먹는다. 이거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자기 자신의 인체 상황을 고려해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체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음식을 먹게 되어지면 반드시 탈이 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보본초에 보게 되어지면 이 오보본초의 오보는 이 화타의 제자로 3세기경에 이 책을 완성합니다. 6권으로 되어 있으며 441종의 약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신동본초경을 해석하였다고 해요. 76종을 더 기록하고 있죠. 365종이었습니까? 365종 더하기 76종을 더해서 441종이 된 거죠. 여기에 이제 약선 재료의 효능과 제작 방법 등도
수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음양곽은 음양곽 음료를 만드는데 기침과 천식을 멈추게 하고 거품 제습의 효능이 있으며, 만약 음양곽을 양의 관과 함께 삶아 먹으면 신장을 보호하고 양기를 강하게 하여서 근골을 튼튼하게 하는 효능이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도인 김홍경이 쓴 책인데, 이 명의별록입니다. 총 3권으로 되어 있고 상중하 이 상품으로 구별해서 옥석과 초목과 동물, 과금류, 벌레, 어류, 과일, 채소, 곡식 등을 차례로 분류하여서 약 730여 종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에서도 보면은 정식 명칭이나 성미나 주치료, 별명, 산지, 채집 시기, 용법, 용량, 저장법, 금기사항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전 시대의 명의들과 민간요법도 같이 수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참 저는 이제 좀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산지와 채집 시기, 그리고 용법과 용량이 참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장소에서 어떤 시기에 채집을 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책으로는 보면 본초경 집주인데요. 이 본초경 집주는 도홍경이 기록한 이 명의별록과 당시의 문헌들을 참고해서 이제 집대성을 한 겁니다. 도홍경의 명의별록과 함께 이제 있었던 책인데, 좀 더 이제 그 내용들이 더 풍부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식료 약성 같은 경우도 더 그 가치와 응용 내용의 풍미가 더 풍부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후 비급방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주후 비급방이라는 이야기는 옷 소매에 집어넣어놓고 다니다가 응급 처방을 해야 될 일이 생길 때 그 소매에서 빼서 이제 참고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처방법이다, 그런 책이다, 그런 의미로서 주후 비급방이라는 제목이 붙어져 있는 것 같아요. 6번째 책으로는 내공포구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진남북조 시대의 내호가 쓴 책입니다. 포제 방법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기록한 책입니다. 중약 포제 방법을 약 300여 종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포제 방법과 조리 방법이 비슷해서 약선에서도 많이 응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그 포제 방법 중에 포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마른 생강에 불을 가해라 해서 연기가 올라가 외부로 팽창하게, 그래서 속은 조금 넉넉해진, 수송해지게 되는 그런 포제법이죠. 구는 감초에 꿀을 발라서 불로 가해라 해서 만듭니다. 외에는 육두구를 포제하는 방법으로 습지에 싸가지고 재 속에 묻어 익히는 방법이죠. 초는 토사제를 볶아 사용하는 것이고, 단이라고 하는 것은 굴 껍질을 불에 달궈서 식혀서 갈아 사용하는 것이고, 연이라고 하는 것은 꿀을 달여서 사용하는 것이고, 재는 백추를 편으로 잘라서 햇빛에 말려 솥에 넣어 밀기를 덮어가면서 기름이 백추에서 흡수되러 가는 방법. 이런 방법들은 우리가 이제 조리하는 방법에서도 이제 응용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7번째 책으로 신수본초입니다. 이 신수본초는 중국 최초의 약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약선학의 공헌이 아주 많은 책이에요. 짐승, 곡물, 과일, 야채의 효능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금이나 박하나 포국령들 같은 것들은 약선에 아주 많이 사용되는 약물인데 잘 기록하고 있죠. 또 이전에 기록되어 있던 책들의 잘못된 그 내용도 수정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도원경은 현삼줄기는
인삼과 유사하다고, 그리고 장대하고 약간의 향이 있다고 했는데, 신수본주에서는 뿌리는 냄새가 좋지 않고, 그리고 줄기는 인삼과 비슷하지 않다라고 수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도원경이 북방 사람 우유나 양짓을 많이 먹어서 살이 찌고 체구가 크다고 했는데, 이건 잘 몰라서 한 거다. 즉, 우유를 먹어서가 아니고, 짜고 자극적인 것을 먹지 않고 자연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 도원경이 알지 못해서 이런 말을 자주 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수본초는 또 약물을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이제 25권으로 만들었는데 각 지방의 이 약물 표본 조사를 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 당시에는 과학이 발달되지 못해서 그냥 좋은 거라고 이야기했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오게 되면 잘못된 부분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신수본초예요. 예를 들면 불로장생약으로 수은이라든지 오석산들을 복용하면 좋다라고 했는데 지금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독성이 있어서 사용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신수본초도 수정할 것이 많아요. 결국에는 손사막의 청금요방과 청금익방입니다. 손사막은 그 당나라 초기의 사람으로서 그 대표적인 우리 약선과 관련돼서는 식지편이 상당히 좋은 내용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저도 이 식지편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이 내용을 번역되어 있는 내용을 우리 교재에 수록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먼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손사막이 학술사상이에요. 이 학술사상이 지금 현재 우리 약선인들이 걸어가야 될 어떤 표지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의사는 필히 먼저 병의 원인을 명확히 파악해야 된다. 병의 원인을 파악해야 된다 했어요. 그리고 병이 어디에서 어디로부터 침범하였는지를 알고 난 다음에 음식으로 치료를 하고 그래도 낫지 않으면 약을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의사에 대한 부분도 음식으로 사기를 배출하고 오장을 편안하게 하면 혈기로 정신을 맑게 하고 기쁘게 한다. 좋은 의사는 마땅히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식지편에서 많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손사막의 식지편을 자세하게 공부를 하시게 될 거예요. 9번째로 외대비요입니다. 외대비요. 당나라 왕도가 쓴 책으로 약 6천여 개의 방제가 처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식료, 약선 처방도 적지 않죠. 그의 그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금기사항을 보면 기침을 할 때는 생파나 생마늘 혹은 해조, 송채를 먹지 마라. 치질을 치료할 때는 생선이나 닭고기나 술 등은 먹지 마라.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10번째로 식료본초라고 하는 책입니다. 당나라 명선이 쓴 보양방 3권을 후에 정전이 구충하면서 현존하는 중국 최초의 식료 전문 서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초수교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에 보게 되면 식재 이론을 창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제학의 기본 이론이 되면서 중요한 의의가 되기도 합니다. 약선에도 사용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재를 보게 되어지면 선, 통, 보, 설, 경, 중, 섭, 활, 조, 습인데 이런 내용은 우리가 전문적으로 내용을 다루면서 보기에는 너무 힘들어서 약선을 하시면서 하나씩 해당 부분이 나올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송원 시대의 식료 내용이 되겠습니다. 960에 1368년이 이 송원 시대에 해당되겠는데요. 우리나라 따지면 이제는 통일신라 시대 발해를 넘어서서 이제 고려 시대로 넘어오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고려 시대. 그래서 이 시기에는 뭐 이제 여러 가지 책들이 이제 광범위하게 응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약선이 이제 성숙해가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죠. 뭐 대표적인 책으로 보게 된다 한다면, 송나라 이전의 책들이 이제 정리되기 시작을 하면서 계보본초나 가우본초, 도경본초, 본초수비유, 일화자 제가본초, 약성론, 음식수지, 그 다음에 음선정요 같은 이러한 대표적인 약선 서적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송원 시대의 첫 번째 식료수적으로는 태평성예방이라고 하는 책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책에는 각종 서적과 경험본과 민간요법을 수집하고 정리해서 100권의 책으로 편집한, 방대한 100권의 책으로 편집한 책입니다. 그 중에 96권과 97권이 바로 음식으로 치료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그러한 식료 방제가 약 160개 정도가 나오고 28종의 병증을 치료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죽으로, 갱으로, 병으로, 차로 등으로 약물과 결과해서 만든 약선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으로 기침, 번열을 치료하는 약선, 풍열, 간질병을 치료하는 약선, 중풍을 치료하는 약선, 죽을 광범위하게 또한 응용을 하고 있는데요. 수종에는 바로 이제 검정콩죽, 전복죽을 먹고, 기침에는 행인죽을 먹으면 좋다. 그래서 행인죽 약선을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식물치료의 약선방을 따로 모은 것으로서 중풍치료에 두지죽방을 쓰고, 신비열의 중풍치료에는 수수죽을, 그리고 대장이 막힌 중풍치료에는 율무죽을, 소변을 자주 보는 중증치료에는 바로 양폐갱을, 임질에는 유백피 등을 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명한 방제인 십전대보환, 십전대보탕으로 이렇게 바꿔서 가물치나 닭고기를 넣어 약선으로 인용하고 있고, 사군자탕, 삼령, 백출산, 평이산, 소요산, 이진탕 등을 닭고기나 비둘기고기, 오골계와 함께 맛을 불리게 치료 효과를 나타낸 약선으로도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약선으로 굉장히 많이 발전을 이룩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책은 증류본초가 되겠습니다. 1082년 송나라의 당신미가 쓴 책입니다. 이전에 나왔던 책들과 경험을 토대로 해서 치료 경험을 접목하여 만든 책인데, 신수본초, 촉본초, 본초수뷰, 청금식지, 식료본초, 내공포구론 등과 같은 서적을 대조하면서 교정하면서 편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많은 약선들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책은 이제 성제충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성제충록은 태평성해방을 기초로 해서 전국의 각방과 경험방, 그리고 영향력 있는 의학서적을 참고로 해서 쓴 책으로서 굉장히 방대한 책입니다. 총 200권에 200만 자, 그리고 60여 문의 방제만 해도 2만여 개가 수록된 책입니다. 그 중에는 이제 식료, 식치, 식보 이런 부분을 중요시해서 식치문을 두고, 보익문을 두고, 신선 보기문을
두어서 이 식료 약사를 본격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책으로는 양로봉친서인데요. 이 양로봉친서에는 황제내경, 황제음부경, 청금방 등을 기초로 해서 쓴 책입니다. 식료, 의학치료, 그리고 양생 방법 등이 있고 노인병학의 걸작으로 노년의 건강과 노인병의 병기를 상세히 기록하여서 보건양생과 식료를 중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식지방을 상권에 기록을 하고 있고 하권에는 노인들의 병증이나 증후, 기호, 거주 환경, 금기사항, 계절 질병이나 상비양, 노화 방지 치료 등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비위가 5장의 근본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음식수지라는 책에는 원나라의 양생학자 가명이 쓴 책입니다. 103세까지 살았다고 하는데 양생수를 아주 찬양하고 음식수지 8권을 찬술하기도 합니다. 이 책에 기술된 음식은 360종에 달하고 수, 화, 곡, 채, 과, 미, 수 이렇게 종류로 나눕니다. 그래서 1권에서부터 8권으로 이렇게 해서 동식물에서부터 일반적인 것까지 잘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음선종요입니다. 음선종요의 책에는 책 중에 요리 94종과 노화를 방지하는 약산 방제가 29개, 61종의 식료방이 있는데 배합과 효능, 제작 방법까지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음선정효도 우리 이제 공부할 기회가 오실 거예요. 다섯 번째 시기가 이제 명청시대죠. 1368년, 1912년 어떤 그 시대로 이제 중국에도 서구 문물이 이제 들어와서 접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서양의학이 들어와서 생리학과 해부학 등이 이제 서적에 출현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명청시대의 약선의 특징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약식동원을 근거로 해서 음양오행학설이 이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완성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체관념에 출발해서 식물의 효능이 상세히 기록되기 시작하고 동양학의 변증론치의 사상이 중심으로 나타나서 변증 시선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초 과목은 명나라 이시진이 20년간 집필한 책입니다. 총 52권의 책으로 약재의 종류만 하더라도 1892종, 부가적인 처방으로 이 부방이 11,096개, 그림이 1,160호, 동경이하 당송나라 본초의학서적 84권 외에 277개의 소책자를 참고로 하면서 만들어진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대한 자료를 수록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식료학의 발전에도 상당한 공헌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양방과 식료방이 이 본초 과목에는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이 축 종류만 하더라도 100개가 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의학의 보고로 의학학, 식물학, 식료학, 생리학, 농학, 천문학, 기상학 등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대단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명나라 이전의 서적 이름 84개가 들어있어서 지금 이제 유실되고 없는 책들이 그 시대에는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책의 증명을 해주고 있는 그런 공헌도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식물 본초는 1682종의 식물을
수록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명칭과 산지와 가공, 제조, 치료 효능 등을 전면적으로 서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명나라 시대의 식물 서적 중에 가장 완벽하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구황본초라는 책과 고금의경대전이라는 책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 고금의경대전이라는 그 책에서는 약선의 조립 방법을 상당히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 식품집인데요. 이 식품집은 명나라 오록집이 편찬한 책입니다. 이 식료서적, 식료의 전문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책은 상하 2권으로 되어 있고, 곡물을 다루고 있는 국부와 과실을 다루는 과부, 채소 종류를 다루고 있는 채부, 이제 그 수부와 금부, 그 짐승 종류 중에 그 조류 등과 함께 충어부, 수부 이렇게 총 9부로 나눠져 있는데, 무엇보다 우리 약선을 공부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록에 음식 의기의 부분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식품집에 거론되고 있는 음식 의기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자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세본이라는 책과 그다음에 본초강목 스뷰, 그리고 수식거 음식부라고 하는 책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그 진나라 이전부터 그리고 지금 명청 시대에 이르기까지 약선에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책들은 굉장히 많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2년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내용을 본격적으로 살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아직까지 불확실하지만 최대한 많은 책들에서 담고 있는 중심적이고도 기초적인, 그리고 원칙적이면서도 원리를 담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찾아서 반복하면서 공부를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이 수천 년 동안 내려왔었던 그 약선의 원칙적인 내용들을 현재에서 발견할 수 있고, 현재에서 또 연습을 하면서 미래로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성장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긴 시간 동안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는데, 드디어 이제 여러분들도 약선의 활용,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과 활용에 관련된 부분을 좀 보시기 시작하셨는데, 이제 여러분도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약선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또한 여러분도 약선의 역사라고 하는 자부심으로 약선 공부에 임하시기를 정말로 축하하면서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